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 애리조나주에서 국경 순찰대의 발포로 한 명이 중퇴에 빠졌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전 7시 30분 미 애리조나주의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국경 순찰대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이 관련해서 한 명이 지금 중퇴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민자에 대한 단속, 과잉 진압 지금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요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다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트럼프, 한국 다시 25% 끝나지 않은 관세 위협. 네. 어제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관련해서 한국에 다시 15에서 25%로 관세 다시 올리겠다라고 직접 글을 썼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 한국의 입법부가 한미 협상 내용을 이거 법 제정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일단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이유냐? 진짜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일단 그 속내가 뭔지는 알 수 없는 가운데 중앙일보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미 세 번의 경고장, 정부 국회가 묵살했다. 일단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법 개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이 뭔가 벌어질 시그널은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이나 경고장이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 여기 좀 보겠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의 입법에 대한 공개적 우려 표명, 그리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공식 서한 발송, 이 미 대사 대리가 이걸 보냈었죠. 지난 13일. 그리고 이어서 JD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서 포팡 등등을 얘기하면서 직접 문제를 제기한 거. 이게 사실상 세 번의 경고장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지금 중앙일보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내용들 관련해서 대체 이번 관세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용산, 강서, 송파 등 수도권 50여 곳 5만 채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정부가 이달 말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안을 좀 발표를 할 걸로 보인다라는 소식이에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2만 8천 채 공급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다던 일환으로 이게 아마도 이달 말에 좀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아마도 주로 청년 또 신혼부부한테 이 임대 공급 형태로 공공 임대 형태로 이 제공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 발표를 실제로 봐야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부동산의 비정상적으로 자원 배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자신의 SNS에 하루에 막 4번씩 보유세, 양도세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막 이 글을 올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하면서 지금 머릿속에 온통 부동산 얘기가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직접 본인이 얘기를 한 게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자원이 배분돼 부동산에 너무 돈이 쏠려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거 반드시 바로잡겠다.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 의지가 앞으로 어떤 조치로 이어질 것이냐. 곧 조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다음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중국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 중 선란 1, 2호가 아닌 관리 플랫폼이다. 선란 1, 2호는 이건 양식장이죠. 지금 관련해서 양식장 1호, 2호인 건데 관리해서 이걸 관리해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이 헬기 착륙장으로도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 군사 목적 전혀 아니냐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하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 플랫폼이 지금 옮기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요것만 옮기면 되냐? 그럼 선란 1, 2호는 또 있으면 괜찮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한중 정상회담 때 옮길 것 같아요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관련해서 이걸 중국이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선란 1, 2호도 뒤이어 옮길 것이냐 여부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아마 이 뒤에 보이는 조화로
아, 여기구나라고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어제부터 이해찬 전 총리 빈소가 이제 마련이 됐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동안 있을 이 기관 사회장에서 첫날인 어제 바로 조문을 갔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같이 보실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조문을 가서 뭔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 보셨나요? 이게 바로 무궁화장입니다. 국민 훈장 중에 가장 높은 훈장이다. 이 무궁화장을 직접 가지고 가서 본인이 직접 추서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새 해결책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같이 보실까요?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국과 함께 새 해결책을 마련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백악관에서 마련한 이 헬기를 타러 가는 도중에 기자들이 물어봤죠. 한국 관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새 해결책 마련할 거예요. 그건 얘기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From South Korea, are you encouraging tariffs? So we'll work something out. 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 윤경호 의원님, 지금 일단 새 해결책 마련할 거예요라고 본인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갔는데 우리는 매우 별거인 거거든요. 지금 이게 예측 불가인 트럼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새 해결책이 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야 뭐 찝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한국이 반응을 보였어요. 네. 그 말이죠. 새 해결책 마련할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찔렀더니 한국이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관세 이렇게 올리겠다. 딱 하나밖에 목적은 없다. 뭐냐? 네. 3,500억 불 투자하기로 한 거 그거 구체적으로 플랜 내놔라. 일본처럼 일본은 특별법을 만들고 네. 법적으로 뭐 발효가 된 다음부터 이행에 나서고 이게 아니고 그냥 바로 협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투자 대상 물세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반면에 우리는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그게 되는 거에 보조를 맞춰서 하겠다 이랬잖아요. 더 큰 금액의 투자 약속을 한 데도 있어요. EU. 네. EU는 그린란드 갈등 때문에 유럽 의회에서 네. 6천억 달러 합의한 거 그거 우리 이행 못해라고 지금 뒤로 발을 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11월에 중간선거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이민 단속국의 무모한 공권력 행사 이런 걸로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트럼프가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우리에게 카드를 꺼낸 거다. 저는 아까 뭐 앵커 소개했습니다만 중앙일보가 얘기한 것 같이 3번의 사인이 있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통상 압력은 다 그런 거하고 연결을 하는 전조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전 그건 무리라고 보고요. 쿠팡에 대해서 뭐 쿠팡 외국인 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전 오로지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낸 거는 네. 투자 3,500억 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여라. 그거에 대한 압박밖에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트럼프가 이렇게 대놓고 압박을 하는 이유는 결국 3,500억 불 어떻게 할 거야? 빨리 투자해. 라는 그 얘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국내한 통신사가 백악관에 직접 질의를 넣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올린 이 SNS 이 내용 요거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했더니 백악관 관계자가 뭐라고 했는지 같이 볼까요? 네. 백악관 관계자가 뭐라고 했느냐?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에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이 대가로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해 아무것도 진전이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가로 하기로 한 약속이 뭐냐? 아마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만 대가로 하기로 한 약속 요거 불이행했으니 우리도 다시 원복해서 25%로 갈 거야라고 얘기했다라는 건데 그럼 미국은 내 돈 가만히 있다가 왜 이걸 또 얘기를 했느냐라는 거죠. 구윤철 부총리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한 게 있었죠. 볼까요? 200억 달러 대미 투자 미루는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투자 집행이 어렵습니다라는 건데 이게 김철현 위원님 우리가 안 한다고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프로젝트 선정해야 되고 사실 환율도 상당히 지금 원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올해 상반기에 어렵다고 하니까 올렸으면 상반기 안에 당장 집행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마 저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조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거래 기술일 수 있는데 저는 일본 정부의 영향이 컸다고 보이거든요. 네. 이번에 아마 올 3월에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네. 미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때 1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겠다고 벌써 확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관세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보다 한 300조 원 정도를 더 투자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벌써 1호 투자가 들어오는데 네. 한국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아마 그 특별법이 발의되는 11월 달로 관세를 일단 소급해서 인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어떤 인터뷰 내용 이런 것들도 아마 번역이 돼서 아마 미 행정부에 다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결국 저는 다카이치 총리 이렇게 적극적으로 1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어떤 기한을 정함이 없는 25% 정도의 관세를 먼저 부과하겠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놀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 구체적인 아마 이행 어떤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는 거거든요. 다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는 했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과 위대한 합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번에 3,500억 달러 정도 투자하기로 한 한미 관세 협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놀랄만한 성과를 본인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정부가 좀 차분하게 아마 뭐 대응을 하고 보여주면 저는 이 나름대로의 문제는 조금 해결해 나가는 어떤 솔루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스타일 자체가 크게 던지고 깎아주는 것처럼 선심을 쓰는 것처럼 뭔가 일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25%를 던졌지만 이게 진짜는 아닐 거다. 잘하면 좀 해결이 될 거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일본이 3월에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에 가서 우리만큼 투자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같이 좀 비교 대상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일본도 이렇게 한대잖아. 니네도 빨리 당장 내놔. 상반기 안에.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마음이 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서울신문. 네. 선거 앞두고 급한 세일즈 성과, 디지털 규제법 등 불만 영향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서울신문 3면의 기사입니다. 선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두고 있습니다. 뭐 우리 지방선거보다는 훨씬 뒤긴 해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이죠. 11월에 중간선거가 사실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이 성과를 이 대외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상반기 안에 투자를 안 하면 선거 앞두고 나 이거 했어요라고 과거에 했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이 선거 앞두고 뭐 이런 규제법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를 앞두고는 국내 여론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국내 여론. 사실 저희 조금 전에 저희 속보로 전해드렸었죠. 어떤 속보가 나왔었냐. 미 애리조나주에서 지금 국경 순찰대가 발포해서 한 명이 중태에 빠졌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미 애리조나주의 이 멕시코 국경 근처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사실 이것 말고도 저희가 어제 뭐 그 전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민단속 관련해서 강경 진압을 하다가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총을 가지고 발표할 생각도 없었는데
바로 발포해서 10여 발을 쏴서 시민이 숨지기도 하고요. 새 아이의 엄마가 또 바로 총을 맞아서 숨지기도 하고 지금 국내 정치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이민 정책에 대한 국내 지지율 좀 같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민 정책 미국 국내의 지금 지지율이에요. 이민 정책 지지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송영문 변호사님, 지금 이거 결국 국내 정치용으로 우리한테 돌 던진 거야 라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다분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관세를 올려받겠다고 하면은 그 목적이 정말로 관세를 받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서 덴마크와 군사적인 협력을 한 유럽 국가들에게 관세를 대폭 인상해서 받겠다고 했던 것은 관세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것도 정말로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형적인 성동격서인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격서가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직무수행 긍정률이 임기 후 최저 수준에 와 있고 중간선거가 이대로 가면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그러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에는 우리로부터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갔지만 이제는 미국에 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둔 성과입니다. 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미국인들에게 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조기 이행을 촉구하는 것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한미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것도 후속 디테일한 조치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미확정인 영역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에 기사가 나왔는데 네. 그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규제와 조사를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열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전달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쿠팡 문제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네. 그리고 또 온라인 플랫폼법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미국의 우려도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보여져서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한 합의의 이행만이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면에 가지고 있는 불만이 어떤 것인지를 좀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국내 정치용도 좀 다분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지만 이것만 볼 건 아니고 사실 아까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늘 새벽 4시쯤에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벤스 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만났을 때 미국의 테크 기업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뭔가 이 압력을 차별을 좀 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벤스 부통령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3면입니다. 지금 쿠팡 얘기가 다시 나와요. 조선일보 3면이야, 3면. 네. 조선일보 3면 보겠습니다. 관세 부기로 미 쿠팡 조사 정보통신망법에 불만을 표출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또 전혀 허황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미 연방 하원 이 법사위가 있죠. 법사위 공화당 차원의 공식 개정이에요. 공식 개정에 뭐라고 글이 올라왔느냐? 이번 이 사안과 관련한 이 기사를 좀 첨부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첨부를 하면서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조현선 변호사님, 쿠팡이 이 정도야?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압박한다고 또 적정선으로 하고 또 넘어가면 또 우리 국민 여론도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이거 정부도 고민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의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긴 하지만 네. 쿠팡의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 관세 협상의 하나의 카드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함께 따져서 관세 협상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사실상 3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그런 개입을 할 여지는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관세 인상의 그런 급박한
급격한 그런 인상에 대한 그런 제한 자체는 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중에 하나로 쿠팡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하나의 그런 카드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침착하게 안정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변화라든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이 뭐 쿠팡 사태가 이게 메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미국이 들고 있는 여러 장의 카드 중에 하나가 쿠팡이나 빅테크에 대한 부분인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인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쭉 여러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럴 가능성도 있고요. 저럴 가능성도 있고요.를 지금 쭉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으로 자신의 SNS에 딱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만약에 뭐 투자면 투자가 문제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한 거는 인액트를 얘기를 했어요. 한미 관세 협상을 하고 관련 요구 법을 인액트 제정을 한국의 입법부가 국회가 안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또 본인이 밝혔거든요. 법 제정이 안 됐다고 일단 적외선이 꼬투리를 지금 잡고 있다라는 건데 조선일보 2면 보겠습니다. 국회에 갇힌 대미투자특별법 2달간 심의 한 번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유겠느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지금 했죠. 다만 어쨌거나 미국은 또 요걸 또 꼬투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미투자특별법이 작년 11월 26일에 제출이 됐죠. 근데 제출이 되고 그동안 재정위가 6번의 회의를 했는데 그동안 이 법 자체는 논의가 한 번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법 제정이 문제냐. 원래 한미 간에는 또 법 통과가 기준이 아니라 법안 발의가 기준이었던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윤경호 의원님. 양국의 의회 관행을 따져보면 네. 미국은 법 하나 만드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걸려요. 그걸 모르지는 않죠. 다만 상황에 따라 영어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일본과 한국이 확연하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지금 관세가 또 나오는 이게 된 건데요. 지금 저는 여야 간에 왜 네가 태만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잘잘못을 탓하기 시작하면 그거야말로 국익 앞에서 뭐 흔히 말하는 불필요한 정쟁이라고 봅니다. 집안 싸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미 FTA를 국회에서 비준할 때 그때는 협약이니까 당연히 비준 대상이잖아요. 네. 그때 여야가 양쪽에 바뀌어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당 입장이 되면 계속 어떻게 보면 목리를 잡는 그 국민의힘도 해봤고 민주당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지금 타임테이블에 나옵니다만 양쪽이 합의를 하고 한미 간의 회담에서 타결이 된 게 10월 말이잖아요. 그런데 11월 중에 대미투자특별법이 바로 발의가 됐거든요. 네. 그 이유는 그게 발의되는 그 달의 1일부터 관세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온 수정안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박성훈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 같은 경우는 모든 투자에 다 국회 사전 비준을 받도록 엄청나게 그럼 발mol고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또는 미국이 우리에게 왜 국회에서 저렇게 지지부진하느냐 이거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저걸 저희끼리 부각시키는 건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툭 하고 던져서 니네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게 명확한데 그 사안을 갖고 우리가 안에서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지라고 얘기하는 집안 싸움의 꼴을 보일 필요가 없다. 그럴 에너지도 없다 지금. 딴 데 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제 이 한정혜 지금 민주당 이 정책위원장이 이 구윤철 부총리를 직접 국회에서 만났죠.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게 이제 재정법이어서 공청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도 법안 소위에서의 약간 간이 공청회 방식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잘 심의한다면 아마 1분기 안에는 충분하게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지금 이 한정혜 정책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거 좀 빨리빨리 해서 잘 심의하면 1분기면은 3월이죠. 근데 지금 벌써 1월이 거의 끝입니다. 2월, 3월 한 2달 안에 이거 충분히
다 통과시킬 수 있어요. 간이공청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회 일정에 따라서 다음 달에 특별법 입법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또 이렇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조현선 변호사님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럼 또 왜 그동안 안 했어?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국내 사정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월 26일 날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면 불과 12일 만에 법안은 발의를 했습니다. 법안이 발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차가 있죠. 앞서 한정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공청회라든 그런 필요한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법안을 하나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매번 그동안은 국민의힘 측에서 필리버스터라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건당 하나의 필리버스터 진행이 되다 보니 각종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계류가 되고 지연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상 이러한 법안들이 지연이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연말 연초 그다음에 설날 연휴까지 끼어있기 때문에 다소간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네. 최근에는 기획예산처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한 여야 간의 갈등과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국내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지연되었다라고 충분히 해명하고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도 미국 정부의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소명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게 이게 정확한 원인이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왜 안 했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라는 게 좀 공통적인 말씀이긴 해요. 그런데 좀 이 꼬투리를 잡히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드니까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직접 글을 올려서 빵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쿠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한라인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었죠.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벤스 부통령 만나고 난 다음에 한라인 사실상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한라인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갔다 온 이 김민석 총리 어제 국무회의에서 사실 미국 다녀온 성과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할 순서였었거든요. 잠깐 그 모습 보고 올까요? 총리님이 방미 성과하고 하실 말씀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됐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옆에 있는 고윤철 부총리가 또 방미 성과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총리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제 아침에 빵 하고 25%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 이게 지금 얘기할 분위기가 좀 아니긴 했습니다만 근데 또 이게 김철현 위원님 한라인이 있으면 이건 약간 미국이 SNS 올리기 전에 한라인으로 얘기하면 좀 좋아?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하여튼 김민석 총리가 상당히 좀 체면이 구겨지게 됐는데 네. 저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원래 그냥 약간 이렇게 알 수 없는 럭비공처럼 이렇게 자꾸 협상을 하니까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25% 관세를 받았지만 사실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덴마크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겠다든가 아니면 병합하겠다 하는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김민석 총리가 보면 좀 체면이 구겨진 게 어쨌든 41년 만에 국무총리로서는 단독으로 미국을 방문했고 또 벤스 부통령까지 만나서 이제 한라인을 만들었다. 근데 사실은 그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로스쿨을 졸업했거든요. 네. 상당히 영어도 유창한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미국의 부통령하고 한라인이 만들어졌으니 이런 25%의 관세 정도를 그때 만났을 때 듣지는 못했더라도 이런 얘기가 터지게 되면 적어도 한라인을 통해서 전화를 한번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현철 경제부총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국무총리께서 다녀오셨으니까 전후 사정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얘기를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김민석 총리는 이번에 단독 방문을 하고 한라인까지 만들었고 무슨 성과를 낸 것처럼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직결되는 그런 성과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온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한라인이라고 하지만 이건 무늬만 한라인일 뿐이고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한라인인 것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본인이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 생각지도 못했겠지만 본인이 국민들에게 방미에 따른 성과를 발표할 때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것들로 돼야지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성과 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사실 김민석 총리도 황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바로 뒤통수에다 대고 이렇게
이런 일을 벌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럭비공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트럼프 대통령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뇌 구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를 지금 전 국민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트럼프의 이 돌발적인 스타일 이거를 감안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좀 이런 상황 자체가 좀 답답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문제는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8개월 다 돼가는데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입법 속도가 부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정책이나 주요 공약들, 주요 정책들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칭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국세청장한테 뭐 다른 이 세법 관련해서 정말 딱 과세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그 밖에 거를 좀 이 세금을 좀 걷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법이 지금 제정이 돼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입법 속도가 느린데 그럼 그때까지 계속 손 놓고 있을 거냐? 지금 당장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도가 너무 느려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마침 어제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 좀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일단 김남준 대변인은 아니 원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언에 또 성일종 의원이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말도 안 되는 악법들도 숫자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는 게 지금의 국회고 여당인데 법사위조차 뺏어먹은 여당이 속도 느리다고 불평하는 건 사치도 이런 사치가 없습니다. 다 맘대로 강행 처리하더니 갑자기 왜 뭐 입법이 느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한정혜 위원장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들어보시죠. 저희는 계속 이제 상임위에다가 후속적으로 법안을 빨리 해달라고 하지만 이제 야당도 그렇고 아니 법안을 하면 뭐하냐 어차피 이거 필거 걸려서 안 될 건데라고 해서 계속 수년되는 것이 있는 거죠.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대미투자 관련한 특별법이든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또 순서에서 또 뒤에다 하고 그걸 또 필거를 하겠다 또 뭐 이렇게 되면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뭐 법사위까지 하고 본회의를 올려도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그래도 지금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이게 처리가 되겠어요?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잠깐 그런 말씀하셨죠. 이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여야 얘기할 때입니까? 라는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말 이게 목적이어서 입법이 안 돼서 이러는 것 같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과거는 과거고요. 수습할 때다. 어떻게 수습할지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빅데이입니다. 빅데이. 대체 왜 빅데이라고 하는 것이냐. 기사 보실까요? V제로 김건희 오늘 1심 선고일입니다. 도이치, 샤넬백, 명태균 관련한 이런 혐의들 처음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오후 2시 10분입니다. 일명 제목에 나온 것처럼 V제로라고 불리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오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죠. 일반인에 대해서 생중계를 처음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 10분이 되면 저희 MBN도 특보를 통해서 생중계 소식을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이 동아일보는 V제로라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들어보실까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항상 죄송합니다.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속필사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가방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국민의 알 권리 등 종합해서 금일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 촬영, 촬영 기기의 종류 및 개수와 협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추징금 9억 4천여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볼까요? 지금 현재 오늘 나오는 1심에서 혐의는 총 3개입니다. 크게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해서 징역 11년, 이 금품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이 해서 징역 11년, 벌금 20억, 추징금 8억 1,144만 원. 그리고 이 명태균 관련 건이 바로 이거죠. 무상 여론조사 관련해서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 원. 합하니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그리고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이 이 구형이 됐죠. 구형은 재판부에 검찰이 이렇게 주세요, 선고를 내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오늘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옵니다. 근데 김 여사 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내가 샤넬 가방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어요. 대가성은 없습니다. 그래프 목걸이는 받지도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선 저변 부인하고 시세 조정 난 이건 모릅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론조사, 무상 여론조사 관련해선 명태균이 영업용으로 해서 그냥 너도 나도 다 뿌린 겁니다. 내가 의뢰를 하거나 목적이 내가 줘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징역 15년을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송영훈 변호사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오늘 몇 년형을 선고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오후 2시 10분이면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숫자를 예상하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저는 특검이 구형한 것과 같은 15년 같은 중형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보다는 낮게 나올 그렇게 거다. 예상하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특검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빼고 주가 조작과 알선 수재만 가지고 징역 11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네. 그 전제는 주가 조작, 즉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주가 조작의 이득액이 8억 1천만 원으로 특정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관련된 공범들이 모두 재판을 받아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 공범들 중에서 법원에서 이득액이 특정된다고 판단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의 그 시세조정 양형 기준에서 가장 낮은 구간, 그러니까 1억 원 미만의 이득액인 구간으로 가서 법원이 양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유죄 확정된 사람들은 전부 다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물론 김건희 씨는 이후에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혐의를 부인해온 점 등등이 작용해서 그보다는 양형이 높게 나오겠지만 네. 1억 미만 구간으로 갔을 때 양형 기준을 보면은 가중 영역으로 가도 최대가 2년 6월입니다. 그다음에 알선 수재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죠. 뇌물이 아닙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아무리 가중을 해도 7년 6개월인데요. 알선 수재는 양형 기준이 없어요. 다만 법원은 실무적으로 구성 요건이 거의 비슷한 변호사법 위반의 양형 기준을 참조를 하는데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구간으로 가면 가중 영역으로 가도 최대가 3년 6개월입니다. 네. 그러면 이 둘을 합해도 6년이잖아요. 법원이 단순 합산 방식으로 양형을 하진 잘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4년에서 6년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만약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는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본다면 실형이 나오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나 하고 봅니다. 지금 4년에서 6년 플러스 알파인 건데 플러스 알파가 그냥 그 부분은 명태균 건 관련해서 무죄가 날 수도 있다. 그럼 15년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절반도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또 명태균 씨 부분은 무죄는 아니고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집행유예가 알겠습니다. 무죄는 아니다.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근데 이게 조현선 변호사님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한덕수 전 총리는 원래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23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구형보다 8년을 얹어서 선고를 했네라고 했는데 혹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그 한덕수 전 총리 선고 전에도 아마 이와 같은 대담을 나눴던 것 같은데 그때도 네. 예측을 틀렸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이번 사건 자체에 대해서 재판부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달리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가중되는 그런 선고가 선고된 것처럼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뭐 통일교 종교 헌법이 부정하고 있는 정교 유착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그런 자격으로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고 한데 그 혐의가 더욱더 엄중하다고 하겠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경우에도 8억이라는 금액이 특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 사건과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관리가 될 것이고요. 네. 이번 사건에서 특검이 충분히 이 혐의를 입증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8억 원의 그런 부당이득금도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양형의 부분은 달리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무상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조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현역 국회의원을 부당하게 공천한 그런 여지도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일반적인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부분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검찰의 구형량에 부합할 정도의 그런 선고가 날 가능성이 더욱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그냥 일반적인 다른 여타, 같은 혐의의 다른 사건이랑 보면 안 된다. 한덕수 전 총리도 사안이 그만큼 중대했기 때문에 8년이나 얹어서 더 많이 나왔던 거 아니겠느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죄 얘기는 사실 무죄 전망은 거의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일보 8면 같이 볼까요? 중앙 8면 요거 그래픽 말고 기사 보겠습니다. 기사. 김건희 오늘 첫 선고 실형된 전 대통령 부부 첫 동반 유죄다. 대통령 부부가 전직이더라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이 유죄를 받는 건 이건 처음이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게 윤경호 위원님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9일이죠.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데 일단 그냥 약간 당연한 듯이 만약에 나오면 둘 다 유죄야라고 뽑긴 뽑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형을 받은 걸로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내란을 일으킨 거에 대한 단죄, 그에 대한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려진 5년이라는 거는 그 과정 중에 벌어졌던 체포방해에 대해서 그게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해서 5년형의 실형이 내려졌잖아요.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오늘 첫 선고도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세상에 이런 일까지 다 했으라고 혀를 끌끌 차게 만드는 여러 혐의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특검에서는 16가지를 수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단 3가지만 지금 기소를 했고 그 3가지에 대한 오늘 선고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조차도 실형이 떨어진다면 네. 저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 김건희 그렇게 요란하더니 겨우 이 3가지 가지고 지금 뭐 벌 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 개입과 공천 개입 또는 뭐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노선 변경에 따른 뭐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것들 등등등등도 앞으로 남아 있다는 건데 오늘 이 기소된 이걸로 만약에 실형이 내려진다면 그런다면 정말 우리 역사에 부끄러워해야 되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저렇게 유죄를 받는 거다. 그런 의미로 봐야죠. 네.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뭐 요란하더니 뭐 요거 3개만 갖고 지금 이 선고받는 거야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선고나는 거 말고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8면 그래픽. 네. 지금 볼까요? 지금 오늘 선고가 나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금품수, 뭐 샤넬백, 뭐 목걸이 이런 부분인 거죠. 이게 오늘 선고 부분인 거고요. 요거 말고 이런 게 또 계속 진행 중입니다. 통일교 국민님 집단 입당, 그리고 통일교 목세 비례대표진 약속한 혐의 관련해서 이건 공판 준비 기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좀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기일이 아예 미정인 것도 있다. 이른바 매관 매직이라고 얘기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은 기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국수본에서 계속 수사를 더 하고 있는 것도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시작이고 사실 앞으로 더 앞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빅데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오늘 선고가 있으니까 빅데이야? 그게 아니라 김 여사 말고 권성동 의원도 오늘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래픽? 네. 김건희, 권성동, 윤영호 본부장까지 다 오늘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어요. 김 여사는 2시 10분, 권성동 의원은 오후 4시, 윤영호 본부장은 오후 3시.
오늘 다 줄줄이 1심 선고가 나온다라는 건데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구형이 몇 년이 나왔느냐?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징역 4년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대체 오늘 얼만큼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냐? 일단 본인은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관련해서 무죄가 나올 것이냐? 유죄가 나올 거 유죄가 나면 몇 년이 나올 것이냐? 가운데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윤영호, 권성동 만나서 행사에 윤석열 당시 뭐 후보 오면 10만 달러 드릴게요. 10만 달러. 지금은 더 비싸겠습니다만 그 당시로 따져도 1억 한 2천은 됐었다라는 거죠. 행사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오면 돈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행사에 실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펜스전 미국 대통령 오셨는데 어떤 대화 하셨는지.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우리 안보와 또 이런 한미 협력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뭐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또 펜스 부통령의 그 부친이 6.25 참전 용사고 총동 훈장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좀 하다 보니까 네. 당시 오면 10만 달러 드립니다라고 말했었던 통일교회 행사가 바로 저 행사인 거죠. 이거 보면 근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펜스 부통령을 만났다라는 건데 그럼 김철현 위원님 그럼 갔으면 돈 받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돈을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보도가 좀 오늘 나왔다는 건 오늘 선고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살짝 오늘 들고요. 아마 바로 어떤 반영은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네. 통일교에서 있던 정치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컨택 포인트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라든가 조금 무게감이 있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다만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윤석열 대선 후보는 사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였으면 아마 미국의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미국 정부로부터도 상당히 인정감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는 대선 전략 차원에서는 충분히 만날 수도 있다고는 보이거든요. 아마 권성동 의원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펜스 부통령하고 아마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만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아마 대선 어떤 선거 운동 차원에서 활용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지금 윤영호 본부장은 그 부분을 통일교의 어떤 여러 가지 종교 뭐 새로 확산한다든가 또는 정치권의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만들려는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윤영호 본부장이 아마 권성동 의원에게 반드시 윤석열 후보가 오면 10만 달러 제공한다고 하고 그 부분에 아마 권성동 의원이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면 그런 부분에서 또 충분히 아마 금품을 수수했을 만한 그런 개연성은 또 있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다만 저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계속적으로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그리고 이것들이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결국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관계 속에서 어떤 녹취를 하다가 윤영호 본부장에서 나온 별건 수사로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성동 의원은 충분히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 이건 별건 수사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오늘 재판부에서 어떤 판정을 내릴지 좀 지켜볼 사안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권 의원에 대한 선고가 몇 년이 나올지는 알 수 없죠. 다만 관련해서 오늘 선고 나오는 날 또 이런 의혹이 또 나왔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의혹이 오늘 재판과 무관하게 추가 수사로 또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알게 모르게 이게 이미 상당히 진전이 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냐 여부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D-1 2냐라는 거죠.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대체 이게 뭔지 같이 보시죠. 장동혁 대표 이르면 오늘 복귀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복귀하면 내일 그럼 이제 제명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냐라는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 오늘 언제 어떤 형식으로 복귀하느냐 같이 볼까요? 오늘 오후로 일단 예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러니까 AT의 종합상황실을 방문해서 물과 관련해서 뭔가 이 논의를 하고 점검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선 하나로마트도 방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장동혁 대표 지금 단식을 끝내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말리는데
지금 당무에 복귀하겠다 이런 의지 때문에 좀 빨리 이 퇴원을 했다라고 했죠. 퇴원을 하고도 당분간 좀 집에서 통원 치료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당장 뭐 이르면 오늘 이런 형태로 좀 복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방문 관련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우리 이거보다 내일 최고위 참석하려고 오늘 먼저 복귀하나? 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국힘 내일 한동훈 제명 속전속결 태세다. 한동훈 전 대표 이거 사이비 민주주의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최고위를 일주일에 2번 하죠. 월요일과 목요일에 합니다. 월요일은 못 갔죠. 단식 때문에. 그리고 목요일이 바로 내일인데 오늘 복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늘 복귀해서 내일 바로 제명 처리하려고 라는 건데 요거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내에 우선순위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의 존립 기반, 당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 국민에게 지금 보여주려는 거잖아요. 그 우선순위가 과연 뭘까? 지금 미국이 아까 우리 다뤘던 것처럼 때리는데 그래 법안 뭐 빨리 심의 속도를 내자 일까? 아니면 오늘 뭐 장동혁 대표가 가는 것처럼 뭐 물가 관련해서 아니면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를 챙기는 게 우선일까? 뭐 그것도 아니면 뭐 주가 5천 시대 넘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싹 제끼고 한동훈 때리기 또는 한동훈 제명 이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게 장동혁 대표만의 생각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다수 구성원들의 생각인가 그걸 저는 오히려 묻고 싶어요. 제가 그걸 답을 찾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이렇게 속전속결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네. 국민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지금 윤경호 의원님의 보기에도 이게 뭔가 속전속결 처리를 하려는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맞는 거냐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관련해서 사실 당장 내일 목요일, 내일 아침이 최고위가 이미 예정이 돼 있죠. 예정돼 있는 최고위를 안 하면 그것도 사실 또 뉴스인 건데 관련해서 이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네. 이 당원이 당대표를 비판하면 당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반민주, 반지성적인 말을 놀랍게도 윤리위 결정문에서 대놓고 한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나온 결정문, 탈당 권유 결정문을 내가 다 뜯어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가야 된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 복귀를 한다는 건 송영훈 변호사님 결국 내일 최고위를 참석을 하겠다는 거고 내일 최고위를 참석을 해서 결국은 제명 처분을 하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뭐 대비책, 대응책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내일 제명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네.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을 내고 향후에 어떤 대응책을 가져갈지도 직접 밝힐 걸로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마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법적인 해결책부터 정치적인 해결책까지 다양하게 조언을 들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최종적으로 밝히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위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옳지 않다고 그동안에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내일 제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장 대표 본인에게도 전혀 득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오늘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간다고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집안 싸움에 골몰하고 있으면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자기하고 한솥밥 먹던 사람도 이렇게 제명시키려고 하는데 국민의 삶을 챙기려고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일정과 메시지를 가져가도 국민들께 신뢰가 반감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당에서 내쫓아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 내심의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목적은 달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인은 국회에서 제명되거나
정당에서 제명된다고 해서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속에서 제명돼야지 끝나는 것인데 그 국민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위적인 수단을 쓰면은 국민들께는 더 마음속에 깊이 각인될 뿐이지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사례입니다. 아직 장동혁 대표에게 만 하루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당에서 제명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민 마음엔 오히려 그런 일들로 더 각인이, 정치인으로서 더 각인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오히려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더 키워주고 있는 셈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요즘에 주말 토요일마다 국회 앞에서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토크 콘서트를 그동안 사실 잠깐 좀 쉬고 있었던 토크 콘서트를 곧 할 예정이다. 2월 8일 오후 4시에 할 거예요. 라고 지금 이렇게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잠실 실내체육관 아마 이 공연, 콘서트 이런 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여기 한 2만 명까지 들어가는 굉장히 큰 데입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빌려서 토크 콘서트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멀리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앞당겼어요. 원래 5시였었는데 이거 4시로 좀 앞당겼습니다. 보고 가시는 시간까지 저희 이 토크 콘서트 보고 가시는 시간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되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앞서서 일산 킨텍스에서 먼저 토크 콘서트가 있었죠. 그때 굉장히 인산인해였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네, 그때 1,500석이 8분 만에 매진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막 빡빡하게 모여있는 모습을 저희도 그때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번엔 2만 석이에요. 네. 그 1,500석에서 2만 석인데 사실 또 이 잠실 실내체육관이 듣기에는 아무나 또 빌려주질 않는다. 2만 석을 채울 만한 연예인만 또 아이돌이든 거기만 또 빌려준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번 또 빌려주긴 줬어요. 근데 이게 조현삼 변호사님 약간 제3의 입장으로 2만 석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면 또 못 채우면 사실 또 오히려 약간 마이너스일 수 있거든요. 2만 석을 채우든 채우지 않든 어떠한 방향이든 간에 굉장한 뉴스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2월 8일이라고 날짜를 정했는데 그것은 아마 추정컨대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고 난 이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야인이에요. 더 이상 당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정치적인 사형 선고와 같은 제명을 당한 그 이후에 있는 이번 토크 콘서트입니다. 그때 만약에 2만 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모인다고 한다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정치적인 자산과 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지방선거에도 그것 또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2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가수들, 아이돌들이 하는 공연장인 만큼 과연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채울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다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어떤 부분으로 진행이 될지는 아마 그 날짜를 한번 현장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일단 뭐 다 채우든 못 채우든 추측컨대 내일 최고위에서 만약에 실제 제명을 강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하는 토크 콘서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몰리겠냐.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또 장동혁 대표가 한 10,000명 정도는 또 등을 가라고 떠밀게 되는 오히려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건 내일 최고위를 지켜봐야 아는 거겠죠. 지켜볼 대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박세리 선수와 김승수 씨예요. 그 사람이 왜 나왔느냐? 아, 나 저거 알아. 결혼한다던데. 라는 얘기 보셨나요? 네. 박세리, 김승수 결혼? 아, 뭐 파혼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가짜 뉴스다라는 겁니다. 가짜 뉴스였어? 라고 놀라시는 분들 이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김승수와 전 골프 선수 박세리가 결혼 소식을 공식 발표하며 망설임 없이 박세리에게 다가갔고 이내 신부를 꼭 끌어안았다.
김승수의 어머니는 박세리를 아는 채 끝내 오열했다. 나 가짜 대돔 진짜처럼 만드니까 그거 누가 만드는 거야 도대체? AI가 이럴 때 쓰라는 거 아니잖아. 심지어 인사를 받으니까. 인사를 받으셨어요? 주민분들이 막 축하 인사하고 막. 믿으시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남자친구 생기면 제일 먼저 뉴스에다가 그냥 탁 뿌려갖고. 네. AI 음성으로 결혼을 합니다. 뭐 깜짝 놀라, 뭐 끌어안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죠. 근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박세리 선수가 황당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이제 열애설도 아니고 결혼설이 났더라. 이 참 웃긴 거니. 그러니까 웃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가짜를 너무 진짜처럼 만들었다. AI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도 김승수 씨도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보여드린 그 영상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유튜브나 이런 이 온라인상에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가 있냐면 이거 말고 이 박세리 김승수 씨 관련한 것 좀 같이 볼까요? 이거죠. 보면 박세리 김승수 결혼 소식 모친이 던진 한마디 뭐 이런 거. 박세리가 김승수와 결혼하려는 충격적인 이유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결혼식은 1월 결혼식 날짜까지도 막 나와 있는 뭐 이런 글들이에요. 와 진짜 결혼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다 가짜다. 김승수 엄마의 입장까지도 나오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이 기억하시나요? 한번 이거 붙이기만 하면 살이 쭉쭉 빠져요. 아까 본 저희 그래픽 있죠. 네, 이분 알지 않으세요? 네, 저 한 5,000번 본 것 같아요. 네, 이분 와서 이거 제가 웬만한 분들한테는 권하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빼실 분들은 이거 드시면 안 돼요. 붙이면 살이 쭉쭉 빠집니다. 이 얘기를 했었던 나 의사예요 라고 얘기했었던 분인데 이거 AI다라는 거죠. 제재를 받았습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윤선 변호사님. 이게 하면 제재를 받는데 영상을 올리면 당연히 사람이 보고 추적해서 잡히잖아요.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로 인한 본인이 받는 피해보다 네. 얻는 이득이 더욱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금이나 처벌보다 금전적인 이득이 더 크다.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조회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 아마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의사와 관련된 약 광고인 경우에는 약을 판매를 통한 그런 이득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제작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미약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개정 작업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사실상 이를 통해서 얻는 국민들의 피해는 막심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단순한 그런 정보를 잘못 전달받는 것뿐만 아니라 약 광고의 경우에는 그런 허위 광고를 통해 가지고 약을 구매하고 그 약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런 법적인 처벌과 행정적인 제재에 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사실 명확한 거죠. 이게 올려서 처벌을 받아도 처벌받는 것보다 내가 얻는 혜택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올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처벌을 올려야겠죠.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윤경호 위원님. 이거는 경로를 저는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는 경로. 그러니까 이걸 누가 왜 만드는가는 우리 조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유포가 되느냐? 예를 들어 종편의 MBN 같은 데서 김승수나 박세리가 결혼한다는 게 다뤄졌느냐? 네. 조선일보나 아니면 매일경제 같은 기존의 올드미디어에 이게 다뤄졌느냐? 이런 매체들은 자체 내 영어로 얘기하면 게이트키핑이라는, 이게 정말 사실인지 팩트인지를 내부에서 걸른 다음에 보도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런 것들이 그냥 게재되는 유튜브나 아니면 개인 블로그나 또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뭐 X 같은 그런 SNS 이런 데에는 아무도, 만든 사람이 그걸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미디어라는 거를 어디까지 그러면 미디어로 간주를 할 거냐. 이런 책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소한 SNS나 아니면 블로그나 또는 유튜브들도 그럼 제재 대상이 넣을 거냐. 이걸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정말 이게
반복되고 큰 폐해를 끼친다면 그렇다면 제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모두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뉴미디어도 언론에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사실 그게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의 한 또 과제, 역할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쿠팡 대표죠. 외국인이 대표로 왔어 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입니다. 왜 오늘 피플로 선정이 됐느냐. 쿠팡 대표 대체 어디 갔어요? 한국에 없다던데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난 21일 국내 입국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확인이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난 20일에 국내에 입국을 했고 아마도 30일 경찰에 출석을 할 것 같아요 라는 보도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 그동안 저희 그 소환 일자 좀 같이 볼까요? 청문회 끝나고 바로 출국했죠. 출국하고 난 다음에 출석하라 그랬는데 안 오고 2차 출석했는데 안 오고 3차 출석했는데 요거 때문에 온 건지 안 온 건지 몰라요. 30일 전에 출국을 다시 해버리면 뭐 출석을 안 하는 건데 출국하지 않고 아마 출석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송영훈 변호사님 그동안 계속 부릉부릉하다가 이번에 응답을 할 것 같은 상황인 건데 제 생각에 계속 안 나오다가 이렇게 나왔으면 나와서 조사받고 또 체포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사실 살짝 들고요. 사실 그 경찰이 헤럴드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 정지를 원했는데 네. 검찰에서 반려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현 단계에서는 적어도 체포나 구속과 같은 어떤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찰이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서두에 그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쿠팡 사태를 만약에 헤럴드 로저스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경우에는 네. 그건 한미 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쿠팡이 거의 대부분의 돈을 대한민국에서 벌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은 뭐 쿠팡의 로비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쿠팡 INC가 미국 상장 회사라고 하는 이유로 미국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어떤 신병 확보에 대한 확실한 필요성이 없다면은 저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헤럴드 로저스 대표가 그동안의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태도 그리고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소비자와 국민들을 굉장히 기만하는 듯한 어떤 책임 회피로 일관해온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악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로저스 대표가 이 소환에 어떻게 응하느냐는 또 한 번 여론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쿠팡 측에서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가 여론의 어떤 분수령이 될 거다. 다만 지금 한미 관세가 다 25% 얘기가 나오면서 쿠팡 때문에 그러나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걸 미국인인 헤럴드 로저스를 이 체포나 뭐 구속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